주님,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 나의 위로이시니 메마른 광야에서 하염없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 나의 등불이시니 끝없는 시련 속에 하염없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빛인 저이며 주님, 나의 영원한 희망이시니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빛을 향해서 나가리. 절망 속에서 말없이 기다립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으니 그분만이 내 구원 내 생명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버겁고 지쳐가지만 눈물을 닦고 난 걸어가네.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구원 내 생명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이상기후로 채소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영국 마트에서 오이나 토마토를 살 때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가 벌써 이만큼 진행됐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식량 사정은 어떤지 농업을 연구하는 과학자, 농업회사 법인 미실란의 이동현 안토니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남 곡성에서 미실란이라고 하는 그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우선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미실란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이름의 뜻부터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희망의 열매를 꽃피우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네. 그다음에 열매 실자, 실자. 난초 란자를 써가지고 네, 그렇게 저희들이 네이밍을 해가지고 붙였고요. 이제 제가 친환경 생태농업과 그다음에 또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성 쌀 품종들을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의 좋은 몸에 좋은 먹거리로 이렇게 또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그러면서 또 문화와 또 이렇게 다른 예술이 이렇게 함께하는 융복합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을 얘기할 때 늘 농부과학자라는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국제적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네. 또 박사학위를 받고 네. 국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논문도 60편 이상을 쓴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뭐 대학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다니까. 네, 그래서 미생물학자였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농촌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면서 또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농부들과 다르게 품종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에 좋은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농부인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들어보니 과학자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소설가 김탁관 작가가 농부과학자라고 이렇게 또 네이밍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네, 미생물학자고 또 이제 외국에서 또 유학 가셔서 박사학위까지 있으시고 품종 개량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공식품 뭐 개발도 하셔서 판매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럼 이제 곡성은 어떻게 고향이 곡성이라서 가신 건가요? 제 고향은 전남 고흥 반도의 고흥입니다. 아, 네. 네, 곡성에 특강하러 왔다가 네. 곡성 그 기차말을 만들었던 군수님께서 저희 특강을 들은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함께 와서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해줄 수 없겠냐 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또 곡성에 또 섬진강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침 또 우리 둘째 아들이 또 아토피를 심각하고 해서 잘 됐구나 해가지고 제가 대학에 욕심을 버리고 농촌으로 아예 들어와서 산지 올해로 또 1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면 학자이자 연구자 출신이 사업을 한다는 건 더욱더 힘들고 네. 또 그 사람이 학교만 있었던 사람이 농촌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농민들과의 또 부대끼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를 안 치는 농업을 이렇게 집단화시킨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과의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또 박사가 농사를 뭘 알아라고 하는 농민들의 그렇죠. 어떤 그런 대접. 이런 것들을 겪고 그다음에 또 연구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연구는 잘하는데 이걸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기 네. 때문에 또 젊은 청년들을 그 당시 석박사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그 친구들의 급여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비전을 뭐 정부든 그다음에 또 지자체든 또 은행까지도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돈도 빌려주지 않고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한 3년 정도는 또 이렇게 그 병해충에 대한 이렇게 문제들 네. 농사는 하늘이 짓기 때문에 사실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을 경우 중간에 농민들이 역시 봐라 농약 안 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제 문제죠. 그렇죠. 회사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수익 모델이 있어야 네. 되고 네. 그걸 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될 것이고 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 되게 한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과정을 좀 겪었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셨어요? 무슨 제품이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좋은 쌀을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하얀 쌀, 백미나 네. 하얀 밀가루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생명이 살아있는 쌀, 그래서 바라현미를 연구하게 됐고 그 바라현미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유용한 미생물이 장에 많이 살아야 되는데 네.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살게 된 지금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과 바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됐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바람비를 쌀 그 상표가 있나요? 네 이제 미슐란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 또 우리 농에도 판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나요? 네, 뭐 계속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한 홍보 마케팅의 그 실력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저가의 바라임미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 바라임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쌀로 취급되는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많이 힘들었는데 2020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라임이지 않을까, 특히 유기농 바라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곡성에 가셔서 이제 벼농사를 지으신 건가요? 네, 제가 귀국했을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네. 이제 수익 기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가 연구비를 주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지방자치에다 돈을 줬는데 그 쌀 부분을 해결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미생물로 병해충을 방지하는 이런 기술들을 하는 그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 한국의 친환경이 이렇게 딱 정착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해서 제가 이제 또 곡성 와서 쌀 연구와 미생물 연구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쌀농사보다 일반 밭농사나 아니면 하우스가 좀 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굳이 쌀농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네, 이제 우리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 쌀입니다. 네. 주식이 쌀이죠. 근데 민족의 문화가 있거든요. 음식 문화와 네. 기타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 음식 문화가 소멸됐을 때 우리 몸에 큰 변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수입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먹는 빵이라든지 면 네. 이런 것들 주식처럼 거의 문화가 먹게 많이 됐고. 바뀌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쌀에 대한 애면되는데 네. 사실 단순하게 쌀을 적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요.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논이 이제 육지화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결국 논에 사는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또 논에 물이 없으면 또 홍수나 가뭄에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물 부족 국가로 갈 수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도 남부는 물 부족 현상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쌀이라는 게 단순한 우리의 음식뿐 아니라 민족의 어떤 또 문화 또 하나가 농촌을 지켜오는 중요한 공간이고요. 생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쌀농사를 고집했고 또 가장 많은 자원이 가장 좋은 자원입니다. 네. 자, 뭐 친환경 농업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도 이제 친환경 농사를 이제 원칙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요. 친환경 농사를 지었을 때 그러면 농부에게도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당장 경제적인 네. 것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수확량이 일단은 한 20-30% 감소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확량이 감소하는데 소비자들은 그에 합당한 돈을 엄청 지불하는 게 아니고 네. 아직까지 우리 인식이 쌀이다 네. 이런 인식이 돼가지고 조금만 비싸면은 외면하기 때문에 싼 거 찾고. 네, 싼 거 찾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하신 분들이 되게 어찌 보면은 땅을 지키는 생명을 네. 지키는 애국자들이시죠. 네. 그거 과정도 이겨내시면서 여전히 그걸 고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순간에 땅이 살고 그다음에 또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흐뭇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이 땅을 잘 네. 소중하게 남긴다는 그런 자존감이 유일한 이익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는 저희도 이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라는 싸움에서 보면 이제는 이익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외국 학술 잡지를 보면 그 세계 경작지의 64%가 이미 농약에 오염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농약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 실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기농을 찾는 소비자가 많으니까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전반적으로는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EU는 30년까지 해서 25% 유기농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유독성 있는 살충제 같은 경우는 25% 이상 감소시키고요. 화학 비료도 20% 이상 감축시키고 그다음에 또 항생제 농업에 쓰는 항생제도 50%까지 판매를 이렇게 낮추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 이렇게 발표는 있지만은 아래 밑에까지 실천하는 것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이제 전라남도가 전체의 45% 이상을 전라남도 친환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전남이 그래도 지금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국민들의 건강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전라남도 정책이 일관되게 쭉 이렇게 네. 왔기 때문인 결과고요. 그리고 또 그걸 실천하는 농민들이 그걸 또 나름대로 자존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드를 생각하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혹시 식량은 어느 정도나 자급이 가능한 상황인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1990년도까지만 해도 곡물 자급률은 30% 육박했고요.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은 70%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 넘어서면서 곡물 자급률은 21%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은 저희가 지금 현재 45%로 그러니까 90년대에 비해서 식량 자급률이 20%포인트 떨어진 상태이기 네. 때문에 되게 심각하고요. 특히 밭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시는 게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더 늙으셔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밭작물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대표님께서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그 발화현미 품종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또 실험도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그런 쌀을 만들기 위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둘째를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양방 한 방이 같이 어린이가 아플 때는 6살 때까지 공동 이렇게 치유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는 그냥 계속적으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거 과잉하면서 네. 얘가 혈뇨혈변까지 볼 정도로 심각한 아토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약에 의존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네. 이런 걸 찾았는데 그 중에 이제 늘 먹어도 문제 없는 면역이 강한 게 뭘까? 네. 근데 그게 바로 쌀 중에서 발화현미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어머니 이암 말기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문제를 그 약으로 되지 않는 이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화현미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발화현미 품종 278품종을 손모내기해서 그걸 연구하면서 좀 더 속이 편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 기능성 물질이 많이 나온 게 어떤가 그리고 화학 비료나 농약 제초제 같은 경우는 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면역이 강한 벼 품종이 뭘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개인이 278품종 가지고 발화현미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278품종이요? 네. 그럼 발화현미도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쌀이 품종이 많은 걸 가지고 심어가지고 일일이 손모내기 하고 그 낫으로 베서 옛날 홀태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해서 홀타서 그걸 다 비교해보고 예, 발화시켜가지고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또 지능청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그 어떤 품종이 제일 나은가 이런 것들을 찾았던 것이죠. 뭐 그러면은 그 단순한 쌀이 아니라 약이네요, 약. 그 발화현미가 네. 면역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가 가발하는 성분이 뇌혈류 개선에서 네.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그 아토피 이런 심한 애들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기운이 없는 아이들로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의해서 이제 옥타코산화라는 성분도 나오고 기타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발화되는 과정에서 나오고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또 기술이고 해가지고 그 연구를 집중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좋은 특히 장내 미생물이 좋은 기능성 발화현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소비자들은 그 쌀이 보통 쌀과는 다르다.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건강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 발화현미라는 그 품종과 그다음에 생태 농업을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한 아마 사례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현재 중복된 품종 포함해서 1,800개 이상을 이렇게 손모내기를 해가지고 일일이 탈곡하고 2021년에는 630개 품종을 직접 손모내기 하고 그걸 탈곡해가지고 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입소문을 좀 네.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아토피도 고치고 네. 면역력도 키우고 또 농촌도 살리고 네,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연구와 개발을 거듭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를 하셨던 품종 중에서 가장 내가 자신 있다 하는 품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워낙 많은 품종을 달려봤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제일 합리적인 품종을 찾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몸에 좋은 기능성이 엄청 많은 것도 있는데 일단 농부들이 재배가 까다롭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병해충에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또 밥맛도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딱 찾다 보니까 삼광벼라는 품종을 그때 찾았었습니다. 삼광. 삼광벼요? 예, 병해충에 강하고 강하다. 밥맛이 좋다. 이 품종을 찾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순위에 밀려 있는 품종이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진흥청과 같이 계속 끊임없이 이 품종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지금은 메이저 품종에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들인데 그 현장에서 적용하는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도담이라고 하는 쌀 품종은 당뇨 다이어트에 좋은 특수한 품종인데 결국은 그런 것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당뇨나 다이어트에도 좋은 쌀이라는 게 귀가 이제 번쩍 네, 뜨는데 사실 쌀이 탄수화물이고 좀 살찌는 걸 걱정해서 쌀을 적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쌀이 살찐다라는 이 오해가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증이라 하는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50% 이상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증 하면서 쌀은 안 먹고 빵이라든지 면 종류를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이제 잘못된 상식이 결국 우리의 지금 쌀 문화를 이축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쌀, 백미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다. 그렇죠. 쌀의 미강층에 있는 성분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성분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 깎아버리고 우리는 하얀 백미나 또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통밀로 만든 통밀빵 같은 경우는 좋은데 하얗게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떠나서 더 좋은 물질들이 있는 것들을 왜 우리는 깎아서 깎아내는가? 버리는가. 미생물이 결국 우리를 몸을 보호해 주는 것들은 장내 미생물들의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네. 제가 일본 유학실 때 장내 미생물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셨구나. 맞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과학자로서 사는 것보다 이제 농부로서 사는 일이 더 큰 이제 역할인 것 같은데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지 아니면 농부로서 어떤 자긍심 느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대학에 어플라이를 한 2군데 했었습니다. 네. 근데 국립대 2군데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뭐 그 SCI 논문 편수는 1위를 했는데 네. 교수를 채용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상처를 좀 받았던 것이 있어서 몇 년간은 사실은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도 미련들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미생물 연구를 하고 미생물에 빠져서 뭔가를 미치도록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현장에서 쌀과 미생물과 토양과 이 생태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궁무진한 연구할 대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것들은 항상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할 일이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또 그 저희가 있는 지금 섬진강로 2584 번지인데 저희가 있는 곳이 그게 장선리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전부 다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치는 곳인데 제가 가서 제 스스로 먼저 제 농지 한 2만 평 정도를 제가 빌려서 그걸 보여주고 그 전체 농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제가 단지를 크게 30헥타르 이렇게 50헥타르까지 만들어낸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땅을 살렸고 생명들의 살 터전을 만들어줬고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을 오염시킬 수 있었는데 오염을 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다시 거꾸로 하느님 보시기 좋은 땅을 지켜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되게 만족해요. 네. 네, 대표님 곡성에서 밥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곡성의 핫플레이스라고 또 들었는데요. 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네, 그 소설가 김탁한 작가, 불멸의 순신에서 작가님도 밥에 반해가지고 지금 곡성에 살고 있듯이, 저희는 밥으로 승부하자고 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쌀이 중심인 밥집을 열었기 때문에요. 그게 되게 인식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아까 품종을 연구하고 네네. 지켜왔던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5개 바람미를 블렌딩 해가지고 하고, 이런 또 저희 어머니 이암 치료할 때 이런 썼던 이게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맛보신 분들이 이제 신뢰하면서 이렇게 밥으로 직접 먹으러 오시는 거죠. 사실 밥카페를 열 때는 너무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2015년도 최하 받았잖아요. 네네. 이러다가는 미슐란도 무너질 것 같고, 우리 농민들도 다 무너질 것 같고, 친환경 농업하신 분들 다 손 놓을 것 같아서 홍보의 장으로 사실은 밥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뭐 밥집을 크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소문이 났고, 올해로 이제 8년차 네. 접어드는데, 이제는 뭐 줄을 서야 될 정도입니다. 네. 밥 카페 그것도 좀 생소한 이름인데 밥집이 아니라 네. 그럼 찾아오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넘게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더 알려졌고, 네. 또 소설가 김탁한 작가는 저희가 펼치는 일들이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홍보되고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서울에서도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손님들의 네. 99%는 우리가 말하는 외지인들이십니다. 네. 서울, 경기부터 해가지고 울산, 뭐 특히 대구 쪽, 막 창원. 뭐 SNS에 소문이 이제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스스로가 저희는 또 광고를 해서 돈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에 그분들이 사진 올리고. 네, 블로그나 뭐 또 좀 인스타그램이나 네. SNS 통해서 다들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너무 고맙죠. 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농촌에는 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표님 계신 데는 뭐 마을 영화제, 음악회 이런 것도 여신다고 했는데 뭐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그런 것들을 여시나요? 네, 일단 그 제 짝꿍의 그 남근숙 안토니아가 음주 가무에서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노래를 좋아하고 통기타 서클도 하고 그러면서 농촌에 와 보니까 그 뭐랄까요, 대중 가수 불러놓고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만 보이고 잘 자란 문화가 없다 해가지고 작은 들판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올해 28번째 음악회를 4월 29일 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년 2번씩 음악회를 하고 네. 우리가 섬진강이라는 지역이 되게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에 문화를 꽃피우는 공간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음악회는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네. 섬진강 마을 영화제를 2박 3일 동안 저희가 또 1회로 작년 했고요. 네. 올해 너무 잘해가지고 인기가 높아가지고 2회는 지금 벌써 성황리에 또 이렇게 후원하겠다는 것도 생기고 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럼 다른 마을도 좀 더 확산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곡성에서 뭐 다른 데도 꿈틀대고 있지만은 네. 저희는 뭔가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 위에 있는 순창이라든지 남원 이런데 구례도 다 꿈틀거리면 나중에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 꿈이 섬진강 전체가. 농업문화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제 소설가 김탁한 씨 얘기를 했는데 김탁한 작가는 그 불멸의 이순신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제 곡성에 귀촌을 하셔서 두 분이 이런 다양한 또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셨나요? 김탁한 작가님이 세월호 위에 되게 그 소설들을 쓰시면서 뭐 본인 스스로도 많이 지쳐있고 상처받으셔가지고 저 구례 화엄사 왔다가 서울대 동문 친구가 미슐랭 밥카페 바나다를 예약해가지고 밥 먹으러 왔다가 밥카페 오셨다가. 예, 우연찮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뜻이 결이 같고 네.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들을 고민했던 것들이 같아서 저에 대한 책을 쓰셨죠. 그래서 1년 동안 저를 2박 3일씩 인터뷰하면서 네. 아름다운 지키는 것이라는 그 에세이를 쓰면서 저희가 전국 80군데 넘게 둘이서 전국을 북토크를 같이 다닙니다. 그러셨군요. 그 농부와 소설가가 다니면서 네. 농촌 이야기를 꺼내고 그다음에 소설가가 이제 언젠가는 농촌으로 내려가서 마을 소설가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내려오셔가지고 올해로 3년째 네. 마을 소설가의 역할을 지금 네. 하면서 문화를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소설가로서 살 그 곡성을 선택한 건 순전히 우리 대표님 때문이겠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예, 우리 천주교와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김탁한 작가님의 백타파 시리즈 정조시대 이후의 소설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네. 꼭 거기에 그 천주교 관련 이야기들이 꼭 등장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본인이 제일 큰 디작을 좀 쓰고 싶은데 그게 천주교 관련 네.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곡성성당을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곡성성당의 성지입니다. 옥토 성지인데 네. 보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 가마터 이런 데도 데려갔더니 네. 아예 이제 곡성으로 소설의 무대로 이제 무대를 삼아서. 좀 쓰고 싶어서 네. 내려오셔가지고 갈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또 밥도 맛있고 미슐랭 네, 밥도. 본인이 비건 지향 아, 비건인인데 네. 미슐랭 밥카페 제대로 된 비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가지고 밥도 맛있고 또 이 섬진강 주변에 또 좋은 친구도 있고. 예, 좋은 친구 있고 또 소설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배경도 좋아서 네. 지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인연이 참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들 둘 자식 농사도 정말 잘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보통 다 도시로 올라와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거꾸로 귀촌을 해서 아이들을 키운 심정은 또 어떠신가요? 일단 저도 공부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요. 네. 그다음에 짝꿍도 또 상담이나 이런 전공한 또 교육학 석사를 마쳤기 때문에 둘도 공부를 해보니까 스스로 저희들 했지 누군가의 등에 등떠을 밀려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 전에 우리 이제 저희도 성당에서 결혼했지만은 결혼 전에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시키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던진 메시지였고요. 이제 저는 그걸 같이 실천하는데 농촌이 제일 좋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국영수 안 가르치고 학원 안 보내고 과외 안 시켰더니 인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도리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희를 돕고 저희들을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해주는 그 어린 시절부터 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성가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농촌이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곡성에서 아이들을 키운 덕분에 아이들이 본인들이 꿈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꿈이 있어서 자기들의 큰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미슐랭을 경영하고 있다고 농대를 갔고요. 작은 아들은 아빠가 꾸었던 미생물로 뭔가를 큰일하고 싶었던 걸 못하고 아빠가 멈췄다는 것이 아쉬워서인지 그렇죠.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학부로 가가지고 그쪽을 하겠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저희 네. 부부가 성가정 이룬 이유는 네. 둘만 있으면 안 됐을 건데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앞으로 도시보다 또 농촌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시골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생각에 이제 사실 우리 농촌이 지금 비어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도 하지만 10년 후에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시나요? 모든 많은 학자들이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 그다음에 저런 농촌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지금 소멸로 가는 느낌이지만 저는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코로나 시대도 겪어보셨겠지만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메가시티는 서울이나 경기도, 뭐 부산, 광주 이런 데가 큰 문제지 농촌은 도리어 더 즐기는 자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네. 생태가 살아있는 공간들을 잘 지켜내면서 도리어 거기서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그리고 또 삶의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의 관점만 바꾸면 농촌은 소멸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찾는 도시에서 지쳐서 경제적으로 지치든 삶의 경쟁에서 지치든 간에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희망을 찾는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어쩌면 터닝 포인트의 시절을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0년 후에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은 농촌으로 내려오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곡성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내려오시면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뭐 청년 뭐 실업 이런 것도 많이 걱정하는데 저는 청년들이 많이 농촌에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 뭐 농촌 여러 가지 지원도 하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들이 정말 희망을 품고 거기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정말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나라들 보면 그 농업에서 녹색을 지켜가는 그 생태계를 지켜가는 농민들의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걸 지켜주는데 감사의 그런 그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으로 도시에 사는 그게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경제로 여유가 있고요. 풍요롭기 때문에 농촌을 일부러라도 꿈이 농부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죠. 저도 티롤 지방에 갔더니 비석마다 우리 아버지는 씨앗 뿌리는 농부였습니다라는 그 비석의 그 비명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농촌에서
쌀을 키우는 농부였습니다라고 비석에 새기는 그런 시절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물어보면 글쎄요, 과연 알찬 대답이 나올까 싶습니다. 우리 생명을 잘 돌볼 수 있는 생활 환경, 그 중에서도 으뜸인 먹거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애써온 우리 농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 문제에 우리 같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